한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원자재보다 달러가 더 이제는 값어치 없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너무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원자재 가격은 하루에 한 개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보복 소비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뭐 주말이 되니까 뭐 사람들 쏟아져 나오고 뭐 백화점, 의류 이런 매출이 확 올라가고 있다고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 보복 소비가 엄청 늘었다. 뭐 노동절에도 네. 소비 규모가 엄청났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네.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까요? 그 중국은 5월 1일 노동절이라고 국제노동절 큰 명절로 해서 일주일씩 휴식하고요. 또 10월 1일 건국절이 돼서 또 일주일 그래서 두 개의 큰 길게 쉬는 일주일씩 많이 쉬네요. 예,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5월 1일 일주일하고 10월 1일쯤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여행을 가요. 길게 쉬니까. 그래서 여행 수요가 그때 폭발적으로 나오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때하고 다른 게 국내 여행으로 확 퍼진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사진을 내보고 만리장성, 이게 코로나 상황인데 사람들이 막 붙어서 올라간 사진이 막 나왔잖아요. 지금 중국은 코로나를 극복 잘해가지고 밖에 있을 때는 거의 마스크를 안 낀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중국 정부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5월 1일 그 명절 기간에 많이 써라고 뭐 DCP 아까 지통화도 그냥 무료로 막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각 지방 정부별로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을 엄청 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5월 1일 기간에 지금 관광객 제가 몇 개 데이터를 드릴게요. 5일 노동절 기간에 관광객이 2.3억 명 최대. 야. 제가 17년에는 1.34, 18년에 1.47억 명 이렇게 됐잖아요. 네. 2020년 작년에 코로나 때는 1.15억 명. 근데 올해는 역대 2.3억 명이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 가면 어떻게 되죠? 그 현지에서 자고 국내 여행? 네, 해외는 못 갔으니까 국내 여행을 했는데 현지에서 자고 숙박해야 되죠. 소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연관해서 관광 수입이 얼마냐면 지금 2019년 대비해서 2019년에 코로나 없었잖아요. 그때 1176억 위안이었거든요. 이번에 얼마냐면 1132억 원이 거의 회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관광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그 다음에 박스 오피스. 그러니까 일주일 노니까 영화를 한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19년에 매출이 15.09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6.61억 원 초과한 거죠. 박스 오피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지출한 거고요. 그리고 1인당 지출도 2019년에 600 위안이었는데 이번에 2021년에 1인당 지출이 1714, 그러니까 거의 3배 조금 안 되게 지출을 확 늘린 거죠. 돈 많이 썼네요. 네, 돈을 많이 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억제했던 그 소비 수요와 그 관광 수요와 이런 소위 팍 폭발했고 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또 소비를 많이 하라고 또 많은 정책을 실행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5월 1일 명절 기간에는 확실하게 소비가 before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된 걸 보여준 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중국을 따라갈까? 이거는 이제 뭐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네. 좀 비슷하게 만약에 우리가 흘러간다고 하면 저는 여기 영화 부분이 좀 뜻밖이네요. 왜냐면 이제 영화 이제 집안에서 다 보는 그 넷플릭스가 됐든 이런 걸로 다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 뭐 우리 CGV인가 뭐 이런 거 다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뭐 정부 뭐 지원이 없으면 우리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국은 넷플릭스를 못 봐요. 없고요. 그 주로 그 아이치 이런 걸 통해 영화를 그러니까 중국에 어떤 그런 회사가 있겠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근데 제가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여의도가 일요일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게들이 다 사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저 앞에 콜네드 호텔 거기 그 37층에 그릴바에서 먹었는데 사람이 꽉꽉 찼어요. 그리고 일찍 가서 밑에 커피 마시려고 갔는데 그 주변 커피숍이 자리가 없어요. 어제 일요일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집에 있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의도 일요일에 사람이 없었다니까. 근데 지금 가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답답하다고요. 그러니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답답하거든요, 솔직히. 하여튼 정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네. 그 백신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우리 뭐죠? 무슨 면역이라 그러죠? 무슨 면역? 예, 하여튼 우리 마생. 하여튼 우리 면역 이 기대치가 좀 높아지면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확률이 높아져서 네. 그 면역에 대한 네. 그 기대감이 좀 올라왔을 네.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도 네.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의 그렇죠. 어떤 수요, 소비 이걸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백신을 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다 맞고요. 그게 효과가 뭐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도 젊은 20대가 다시 맞고 다시 걸린 확률이 나온 것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맞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야 이게 사회가 좀 정상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 벗고 네. 뭐 이번에 네. 한미 정상회담 네. 때도 이렇게 보니까 네. 아유 보기만 해도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예. 이게 마스크 얼마나 답답해요. 나 요즘에 그 드라마를 보잖아요. 가끔 마스크 안 끼고 나오잖아요. 깜짝 놀라요. 어머, 저래도 되나? 막 이러면서 적응이 됐어요. 마스크 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요즘 그리고 마스크도 처음엔 네. 너무 칙칙한 뭐 다 이랬더니 요즘 아주 디자인, 패셔너블하게 예, 패셔너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마스크 끼고 생활하는 게 장점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얼굴 들여다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러한 그 보복 소비 심리,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네. 그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그 뭐라 그럴까 한국에 네. 기대할 수 있는 수혜받는 산업이 있을까? 뭐 화장품이 얼핏 떠오르긴 하는데. 그렇죠. 예. 일단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방송하는 좀 원칙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상만 말하면 너무 아깝다 이 시간이. 그래서 항상 방향성, 흐름성적인 거 알려주고 싶은 게 더 커요. 그래서 일단 그 질문은 현상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근본적 얘기를 하드리면,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계기로 해서 확실한 거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크게 변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싸게 생산해서 자국에 다시 재수출하든지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벌던 시대는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특히 한국 같은 부품 소재를 수출했잖아요. 현지에서 생산하고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경제 구조는 이제는 슬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IP 강국이 돼야 돼요. 특허. 예, 제가 이래 중국 가서 예를 들면 자동차 있잖아. 제가 택시 타면 중국 기사들한테 물어봐요. 중국 택시 기사한테 보니까 현대자동차인 거예요. 그 택시가. 그래서 너는 왜 현대자동차를 택시로 하냐? 딱 하는 말이 한국 제품은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품이 다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한국 모든 화장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왜 쓰냐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제는 세계에 나갔을 때 한국 제품 가성비가 좋다. 이러면 게임에서 안 된다.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지만 누군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가성비 싸움 한다는 건 내가 샌드위치 경제로 된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누군가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처럼 기술을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로 가야 돼요. 중국이 그걸 중국제에서 25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테크에서 핵심 기술을 갖고 가는 기업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IP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질문이 소비니까 소비는 과거에는 부품 소재 수출, 한국 대중 수출이 70% 이상이 다 부품 소재예요. 여기서 탈출을 해서 이제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최종 소비 상품을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화장품이 최종 소비 수출이잖아요. 근데 제일 잘한 게 아모레퍼시픽이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아모레퍼시픽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그 회장님이 10대 재벌 안에 들어왔던 건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삼성 스마트폰에서 중국 시장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한 게 있거든요. 제 데이터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강연할 때 쓴 건데 그 중국 시장에서의 화장품이 first tier, second tier, third tier로 나눠요. third tier는 거의 국산 제품들이에요. 질적으로 좀 차니까. 근데 이제 second tier에 중국 기업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first tier는 유럽이라든가 일본 기업이에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second tier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중국 기업들이 밀어내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직도 가성비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래야 시장을 안 뺏깁니다. 두 번째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고객을 아냐 이거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래요. 중국 수출한다면 이제는 요즘에 그 왕홍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왕홍 알죠? 그렇죠. 왕홍을 알아서 중국은 한 개 왕홍이 팬들이 1억 명씩 있잖아요. 그냥 왕홍을 통해서 내 화장품을 매출한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왕홍을 통해서 언니 내 마스크를 1억 장 팔아줬네. 일회성으로, 예, 단발성으로. 그걸 갖다 디지털 플랫폼을 했다고 말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팔고 끝난지 내 고객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중국 최종 소비 상품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최종 소비 시장을 확보하려면 내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수출해서 끝나고 왕후통에 팔아버리고 끝나면 영원히 소비 시장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 물건을 오늘 사간 사람이 누군지를 나하고 제가 중국어로 그거 낸두라고 해요. 낸두라는 게 점성, 이래 접착력 점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점성이 강하냐? 예, 접착력 이렇게. 접착력. 한국이 최종 소비를 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면 화장품 회사 중국 고객과의 점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상품을 사간 고객 누구며 한 번 사간 게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나한테 락킹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락킹이 시키면 어떻게 하지? 전략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기 플랫폼을 갖고 있든지 뭐 알리페이처럼 웨체펌 그러니까 페이먼트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막 일어나는 소비 행위를 이 사람들이 나의 무슨 제품을 많이 샀고 뭘 좋아하고 얼마 쓰고 데이터가 빅데이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이먼트 플랫폼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국 최종 고객들이 나하고 락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객 맞춤형 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거기서 고급 상품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중국 시장에 최종 소비하고 IP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중국이 지금 쌍순환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봤죠 많이? 예, 그렇죠. 예, 쌍순환이라는 게 소비 주도형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외 수출에 있어 기술 수출 국가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소비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이제는 소비를 키우려고 해요. 그래 지금 소비 시장이 한 2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400조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10%만 해도 10% 너무 많은가? 너무 많죠. 1%로 합시다. 1% 해도 240조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소비 시장이 특징이 뭐고 이 소비자들이 나하고 락킹인을 어떻게 시킬 점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게 우리 기업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소비자들의 행태를 봤더니 제일 많은 게 디지털 온라인 소비. 해외 직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한국 기업들처럼 중국에 안 들어가도 한국에서 해도 내 물건을 사가 준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땡큐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그 중국의 유통망이라든가 네. 그쪽 회사를 통해서 판매하던 전략에서 네. 이제 스스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플랫폼을 그 만들어야 되는 플랫폼 거죠. 전략으로 네. 가야 된다. 네.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시도를 하지만 많은 돈을 들이고도 잘 안 되는 게 그 플랫폼 사업인데 중국을 상대로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어떻게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그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에서 나이 말할 때 학번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90 이후, 70 이후 이렇게 표현해요. 뭐 90년대 이후 출신. 뭐 저는 말 안 할게요. 저 나이는 90년대 이후 출신 이러면 90년, 91년, 92년, 99년까지 말해요. 그러면 인구가 얼마일 것 같아요? 90년부터 99년 출생자를 합하면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 합하면 한 몇 억 되겠죠. 그건 너무했고. 그래요? 예, 이게 한 10년 단위잖아요. 보통 제 나이 때는 2억 명이 넘어가요. 제 나이 때는. 근데 90 이후는 애들 안 나니까 좀 줄어드는데 1.9억 명이에요. 1.9억. 근데 그 중에 9천 명이 여성이고 1억 명이 남성이에요. 이제 그 90 이후 출신이. 근데 9천 명 중에 한 1,000만 명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했어요. 네? 그럼 앞으로 8천만 명이 올 거잖아요. 그냥 한국의 성형병원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현금이 그냥 팁도 막 몇십만 원씩 주고 얼마나 돈 벌기 쉽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만 그 정도로 시장이 커요. 그죠? 근데
그럼 이 와서 그냥 하고 가면 끝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아까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내 이거잖아요. 내 같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무료로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앱이 무슨 앱이냐면 다운받으면 한국에서 모든 성형 수술 관련된 정보 다 있는 거죠. 어디 뭐 가격 비교라든가, 그렇죠? 가격 비교 사이트 많잖아요. 많아요. 예, 그다음에 샘플 내가 어떤 내 여기 고쳐 탁 입력하면 가격이 어느 병원이 제일 싸고 뭐 이렇게 다 나오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플랫폼 만들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그게 알려지면 오기 전에 그걸 들어가 조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벌써 회원 등록해야 되고 거기서 데이터가 되고 그게 어느 병원이 제일 많이 갖고 무슨 수술제만 다 관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중국은 지금 14억 인구잖아. 이번에 네. 인구 발표했잖아. 14억 1,100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1억 명이 내 앱을 쓴다 이러면 한국 인구 2배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러면 빅데이터만 관리해도 내 몸값이 나는 수술해서 돈 번 거는 부가가치가 요만하지만 여기서 1억 명이 빅데이터 거기에서 오는 페이먼트, 빅데이터 거기에 맞추면 상품 요런 뭐 올리면 1억 명이 팔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아, 이런 거 돈 받고 해줘야 되는데. 알겠어요. 갑자기 싸해지는. 어디 아까워 죽겠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하여튼 아이디어 삼아서 뭔가 네. 화장품 업체가 됐든 하여튼 중국 향으로 그 판매를 하는 기업들은 네. 그런 데이터, 중국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 그게 것이 결국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이다. 근데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옛날에 그렇죠.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네. 많이 쉬워졌죠. 네. 어쨌든 하여튼 그 기업 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번에 그 원자재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중국의 원자재 동향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요즘 우리 한국의 철강주들이 확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선주도 좀 급등들을 하고 있고. 네. 그러나 철강주가 요즘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철강 가격을 철광석 가격이 네. 인하가 되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철강 생산 제한을 좀 제약을 하겠다 이러한 발표도 있고 해가지고 더 올랐었는데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 중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가장 큰 이슈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에요. 그렇죠. 이건 시장에 대한 엄청난 샥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사실 중국 주가가 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자재가 왜냐면 중국은 주로 원자재를 다 수입하거든요. 특히 호주에서 많이 했잖아요, 철광석은. 네, 철광석 같은 호주에서 많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원자재는 다 세계에서 수입해 와요. 브라질에서 하는 것도 많고.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형이거든요. 수입형 상승 PPI가 지금 6.2%까지 올라갔죠. 작년 대비 10% 올랐거든요. 이건 상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원자재가 안 올라간 게 없어요. 결국 다 오름폭이 10%, 15%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보세요. 뭐 중국이 뭐 옛날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갑자기 공급이 중국을 빼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확 줄어든 것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안 변했는데 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원래는 가격이 변한다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게 하나 변했을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안정적인 상황에서 왜가 가격이 올라갔을까? 이게 돈이 현상인 거죠. 그게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이제 온 거죠. 작년에 푼 돈이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형이고 특히 에너지하고 서비스가 가격이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주로 PPI에 반영이 되잖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중국 특히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6.6%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럼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예요, 상장 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 기업들이 파산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예를 들면, 종이 생산하는 공장들이 다 파산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을 감당 못해서. 근데 이 최종 소비 가격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안 올라가냐면 두 가지 원인이에요.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못 올리게 하거나, 왜냐면 물가가 확 올라가 보면 민심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하면 정부 당국에서 못 올리게 하는 거, 최종 소비를 못 올리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아직 코로나 속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는 안 늘어나왔다는 거지. 근데 기업들만 힘들어지는 거지. 원자재는 올라갔는데 팔 때 물건은 그러니까 내가 조기 회사들이 휴지 회사 왜 먼저 망했냐면 파는 가격은 안 변했는데 원자재가 확 올라가니까
하나 생산하면 하나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이미 파산했어요. 기업들이 다 파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모든 산업이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아래와 같은 원자재 이렇게 확 올라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아주 대형 기업, 그러니까 시장을 장악한 컨트롤하는 대형 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은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매도가를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프라이싱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 가격 내가 컨트롤 못 하는데 내 작아서. 근데 원자재는 확 올라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 20씩 남겼는데 지금 원자재가 15% 올라가면 5%밖에 못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는 시장에 독점력이 있는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애들이거나 박리담회할 수 있는 예, 큰 애들이 살아남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내가 뭐 이런 기업들 살아남으면 이번에 이게 미국에서 달러 많이 찍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 세상에 농산물 가격이 있잖아요. 4개 회사가 컨트롤하거든요. 철광석도 세계에서 4개 회사가 컨트롤해요. 그 3개가 호주 회사예요. 하나가 다른 데인데 그러니까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이런 시장 파워 능력이 있는 독점 회사에 그러면 딱 보니까 미국에서 돈 푸네? 이러면 얘네들이 하는 전략이 뭐겠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얘네들이 딱 보고 그걸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렇죠. 사재기로 해놓는 거예요. 이런 세계 독점 기업들이 사재기로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이 없을 때 나가서 고가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된 역사의 물이 있어요. 중국의 범례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는 곡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풍년 때 창고를 엄청 많이 만들어 쌀을 장지해 놓거든요. 일단 흉년이 오면 그걸 높은 가격에 팔아서 세계적으로 당시에 중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농산물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그 원자재 쪽 이런 세계적 독점 기업이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제일 많이 하고요. 다 사재기 해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래도 그러겠어요. 미국에서 딱 돈 푸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 이제 달러 네.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지금 장난치고 이게 당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냐면 수입에 많이 의존해서 생산하는 제조 국가들이 힘든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제조 국가들. 옛날에 아세안, 네마리옹, 이머징 국가들 다 제조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브라질이라든가 저런 이머징 국가에서 러시아도 그렇고 먼저 금리를 올리겠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미리 올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외국인들 엄청 매도를 쳐요. 증시에서. 왜냐면 이머징 국가들이 담당을 못하는 걸 알거든.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건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제 말이죠. 시장 프라이스 기능이 있는 애들이 대부분 국유기업이에요. 거의 그 중자본. 그러니까 규제 당국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닥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이 이미 국가들. CPI가 4.2%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4.2%. 미국이 지금 CPI 이미 4.2%인데 되게 무서운 숫자예요, 이 숫자.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이미. 미국이. 결국 달러 지수가 지금 80대를 막 가잖아요. 사람들은 달러로서는 종이 조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재기 하는 거예요. 원자재보다 달러가 더 이제는 값어치 없다라는 거지. 지금 그 중국에서 그 철강 네. 그 제한을 좀 둔다. 네. 그 공해 문제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네. 그거는 생산 공급을 제한하는 거죠. 공급을 네. 제한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중국의 공급 과잉, 철강에 대한 공급 과잉 현상 때문에 사실 한국의 철강 회사들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네. 중국이 그런 규제를 가하면서 이제 요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근데 한국은 보통 가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가 아니라. 난 그래서 한국 경제도 조금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한국도 주로 가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네, 이게 제가 뭐 미국이 의도적이 않던 양털 깎기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머징 국가들의 슬픔이에요, 사실은. 네. 하여튼 이거는 뭐 중국하고 상관없이 한국 스스로도. 근데 중국은 방법은 있어요. 왜냐면 중국 환율이 자유태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수입해온 물가가 확 올라가 버리면 환율을 확 가치를 올려버리면 가격이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자유태환 해버렸잖아요. 환율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네. 단순하게 네. 중국에서 그 공급을 줄이는 현상들 때문에 네. 한국의 철강 업체는 계속 매출이라든가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원자재 가격이 봐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네. 어떻게? 네. 근데 지금 너무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원자재 가격은 하루에 한 개 가격이에요. 하루에. 오늘 내일 가격은 몰라요. 그 정도로 매일 지금 달라진다. 매일 달라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강조 투자하신 분들은 이 원자재, 이 철광석의 시세도 민감하게 좀 봐야겠네요. 그래 기업들을 해지를 해야 돼요. 만약 기업이면.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겠죠? 예, 아니 환해지가 아니라 이게 보통 철광석 이런 다 선물 상품이 있어요. 그럼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해지 상품을 사야 되나고. 그래야 그냥 가격을 안정화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죠. 선물 어떤 식으로 그 선물 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진행되고 정도로 있는지. 하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겠죠. 여기 주린이 많다면서요. 아니야 기업 차원에서. 기업은 반드시 가격 해지를 해야 근데 돼요. 그것들을 원자재 발표하지는 가격 않죠. 해지. 보통 자기들 내부 사항이지. 어떤 식으로 근데 해지하고 중소기업은 이 있다. 개념이 없는데 대기업들은 다 해지를 해놓죠. 대기업들은. 네. 뭐 그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일단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한테 공부하러 오세요. 안유화 독서 클럽 네. 홍보 한번 했어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로 글로벌리 그 거시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미의 어떤 그 관계가 그 가까워질수록 중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좋은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순조롭게 했습니까? 오늘 뭐 엄청 부드럽게 했어요. 네, 무난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 아까도 질문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과격한 또 안유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